서우주 해안선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거대한 풍력 터빈들이 일제히 회전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바다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그 아래 임시 사무실 컨테이너 안에서 류건우는 두꺼운 계약서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33의 나이 구조 잠수사로 10년을 일했던 건우에게 이 계약서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에이온에너지라는 글로벌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표지를 넘기자 위기 대응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닷속에서 사람을 끌어올리던 손이 이제는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급여는 이전 일의 3배였고 계약 기간은 1년이었죠. 건우는 펜을 들어 서명란 위에 올려놓았지만 쉽게 긋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리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건우는 그 리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20살 때 처음 잠수 자격증을 땄고 25세 구조 전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후로 수십 명의 목숨을 건져 올렸어요. 하지만 지난 겨울 폭풍우 속에서 침몰한 화물선 선원을 구하려다 건우 자신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말했죠. 더 이상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몸이 회복되었어도 심리적 트라우마는 남았고 건우는 결국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받은 제안이었어요. 에이온에너지는 해상풍력 단지를 운영하면서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건우의 이력서를 본 인사 담당자는 즉시 연락을 해왔죠. 바다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요. 그 말이 건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다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건우는 결국 펜을 움직여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묘한 불안도 함께 찾아왔지만요. 계약서를 봉투에 넣고 밖으로 나오자 담당 매니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 본사로 바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표는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건우는 퍼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손목에 감긴 가느다란 끈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나침반 펜던트였죠. 건우는 습관처럼 그것을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동그란 금속 케이스 안에는 작은 나침반 바늘이 들어 있었고 뒷면에는 흐릿하게 새겨진 숫자가 있었습니다. 1991년 5월 21일 건우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이 펜던트는 건우가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건우에게 이것을 쥐어준 사람은 그곳의 원장 수녀였죠.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란다. 너를 지켜줄 거야. 수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누구인지, 왜 건우를 떠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건우는 그 펜던트를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도 폭풍우 속에서 사람을 구할 때도 늘 손목에 감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건우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해안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본사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에서 건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건우는 나침반을 한 번 더 어루만졌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작은 도구. 건우는 그것이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건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약서에 적힌 업무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해상시설 안전점검,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 참여. 모두 육지에서 하는 일이었죠. 더 이상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일. 하지만 건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바다를 떠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도착했을 때 건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색빛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낯선 바다였지만 여전히 바다였습니다. 건우는 작게 숨을 내쉬며 나침반을 다시 한번 만졌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왔어요.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건우는 에이온에너지에서 보낸 차량을 타고 서울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갔어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건물들은 건우가 일했던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건우는 자신이 정말 이곳에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에이온에너지 본사는 3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건우의 발소리를 메아리치게 만들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방문증을 건넸습니다. 28층 회장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건우는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정장 차림이 익숙하지 않았죠. 평생 잠수복을 입고 살았던 사람에게 이 옷은 어색한 갑옷 같았습니다. 28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건우를 맞이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는 건우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죠. 서하윤 회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지만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회색빛 정장 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하윤은 건우를 보자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류건우 씨,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건우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윤은 건우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업무 범위를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하윤은 설명을 시작했어요. 에이온에너지가 운영하는 해상풍력 단지의 규모,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대형 프로젝트들.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건우가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손을 들었을 때였어요. 하윤의 시선이 건우의 왼쪽 손목에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점이 있었죠. 별자리 모양으로 배열된 점 3개. 건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점이었어요. 하윤은 그 점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건우는 하윤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회장님, 터빈 점검 주기가 현재 6개월인데 이걸 석 달로 단축하는 게 어떨까요? 해상 환경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건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윤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눈은 여전히 건우의 손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펜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펜을 잡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펜을 3번 빙글 돌린 뒤에야 종이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죠.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어요. 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버릇 누군가와 똑같았어요.
30년 전 하윤이 사랑했던 사람. 펜을 돌리고 말하던 그 사람. 회의가 끝나고 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건우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하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깨의 각도, 걸음걸이의 리듬, 모든 것이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쳤어요. 하윤은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건우가 나간 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6살의 하윤은 당시 에이온의 신입 엔지니어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죠. 이서연. 같은 나이의 동료였고 하윤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사무실을 나와 개인 금고가 있는 보관실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자 오래된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하윤은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케이스에는 손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죠. 건. 그리고 그 뒤는 지워져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테이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 테이프는 서연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30년 전 서연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리지 않고 하윤은 미칠 듯이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윤은 서연을 잊으려 애썼죠. 일에 몰두했고 회사를 키웠습니다. 결국 회장 자리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서연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만난 건우. 별자리 점, 펜을 돌리는 버릇, 말투. 모든 것이 서연을 닮았어요. 하윤은 테이프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건우와 서연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 넌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윤은 회의실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건우의 얼굴과 서연의 얼굴이 교차했죠.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오래전 접어넣었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우는 에이온 에너지의 업무에 빠르게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해상 풍력 단지의 안전 매뉴얼을 검토하고 현장 직원들과 화상 회의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건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건우의 모든 행동이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에이온 에너지는 대형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형 부유식 터빈의 출항식이었어요. 이 터빈은 회사가 3년간 개발한 최신 모델이었고 성공적으로 출항하면 회사의 주가는 크게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부산 신항부두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과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하윤은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건우도 안전점검 책임자로 동행했어요. 헬기 안에서 하윤은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회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주세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안전장치를 재점검했습니다. 부두에 도착하자 거대한 터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이가 100m가 넘는 구조물이었어요. 흰색 날개가 3개 달린 터빈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두 한쪽에는 임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건우는 현장을 둘러보며 크레인과 케이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행사 총괄은 최도연 최고운영 책임자였어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에이온에너지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도연은 건우를 보자 가볍게 인사했어요. 새로 오신 컨설턴트 분이시죠? 오늘 행사 잘 부탁드립니다. 건우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고 이어서 하윤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부두 전체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건우는 무대 옆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출항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터빈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터빈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크레인의 제어판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기술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시스템이 먹통입니다. 크레인이 갑자기 멈춰섰고 터빈이 공중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건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크레인의 제어 시스템이 외부 신호에 의해 교란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신호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건우는 무전기를 들어 소리쳤어요. 모든 하객을 무대에서 대피시키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터빈이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케이블 중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무대 쪽으로 쓰러지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윤은 무대 중앙에 서 있었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무대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가운데 건우는 난간을 뛰어넘었어요. 하윤에게 도착한 건우는 하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반대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무대 옆 안전구역으로 굴러떨어졌어요. 터빈의 일부가 무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어요. 건우는 하윤을 감싼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나고 건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하윤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건우는 하윤을 일으키며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손목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갔어요. 나침반 펜던트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는 표면에 흠집이 생겼고 유리 덮개가 금이 갔습니다. 건우는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윤은 건우의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다친 데는 없어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침반은 건우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유일하게 어머니와 연결된 흔적이었습니다. 보안팀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팀장인 한지호가 건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니 외부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크레인을 조작했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호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접속 경로를 추적해 보니 협력업체 서버를 경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최도연 최고운영 책임자가 직접 계약한 곳이에요. 건우와 지호는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이 사고가 단순한 해킹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어요. 하윤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이 연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지호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손목의 나침반을 다시 감았어요. 금이 간 유리를 통해 바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생각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건우는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닐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부두는 텅 비었고 부서진 무대만이 남아 있었어요. 건우는 혼자 남아 현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건우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금간 유리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어요. 건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같은 시각 분당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조용한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은 희미했고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어요. 원장실에서 이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서연은 이곳에서 15년째 말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곁에서 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씻어내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그 과거가 다시 찾아왔어요. 서연은 식당에서 저녁 뉴스를 보다가 화면에 멈춰 섰습니다. 부산 부두 사고를 다루는 뉴스였어요. 카메라는 터빈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줬고 이어서 한 남자가 여성을 구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 남자의 왼쪽 손목. 거기에는 별자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일본의 작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의사가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아기 손목에 특이한 점이 있네요. 별자리 같습니다. 서연은 그날의 기억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에 걸린 물건, 작은 나침반 펜던트였어요.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직접 아이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뒷면에는 아이가 태어난 날짜를 새겨 넣었습니다. 1991년 5월 21일.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에이온 에너지 위기 대응 컨설턴트 류건우 씨가 회장을 구출. 류건우. 서연이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3년 만에 아이를 본 겁니다. 화면 속의 건우는 어른이 되어 있었고 씩씩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원장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서연과 하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고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서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윤, 미안해. 서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어요. 에이온 에너지 홈페이지를 열고 제보 창구를 찾았습니다. 서연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파일을 열었어요. 하이브리드 드론 납품사와 최고 운영 책임자의 비밀 계약서. 이 문서는 3년 전 우연히 서연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연은 호스피스에 입원한 한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 환자는
A온에너지의 전직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는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봉투 안에는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도연이 들어온 납품업체와 뒷돈을 주고받은 증거였어요. 서연은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A온에너지는 하윤이 있는 곳이었고 서연은 하윤과 다시 마주칠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뉴스에서 건우를 보고 나서 서연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건우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최도연이라는 사람이 회사 내부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건우도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첨부하고 익명 메일 주소를 입력했어요. 제목란에는 내부 고발 마이너스 긴급이라고 적었습니다. 본문에는 간단히 적었어요. 첨부된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최도연 최고운 영책임자가 들어온 납품 과정에서 불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메일을 보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하윤과 다시 마주쳐야 할지도 몰랐어요. 건우도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3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서연과 하윤은 A온에너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미래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안전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윤은 그 비리를 폭로하려 했고 회사의 고위 임원들은 하윤을 협박했어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무렵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하윤은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고 임신 소식이 하윤을 더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습니다. 서연은 혼자 결정했어요. 일본으로 건너가 아이를 낳고 안전한 곳에 맡기기로요.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바다야, 우리 아이 재워다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은 아이를 교회 보호소에 맡겼어요. 나침반 펜던트를 아이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서연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니 하윤은 이미 회사를 떠나 있었고 연락이 끊겼어요. 서연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전송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건우도 하윤도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건우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널 지킬게. 다음 날 아침 A온에너지 본사 보안팀장 한지호는 제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첨부된 문서를 열어보니 계약서 사본이 빼곡하게 나왔어요. 지호는 즉시 하윤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문서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도연의 이름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건우도 회의실에 불려왔어요. 지호는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제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길을 열어줬어요. 건우는 문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시선을 나눴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지호는 보안팀을 이끌고 회사 내부 조사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곳은 오래된 문서 보관소였습니다. 지하 3층에 위치한 보관소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지호는 팀원들과 함께 선반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지호는 구석진 선반에서 묶음 하나를 발견했어요. 노란 끈으로 묶인 우편물들이었습니다. 지호는 끈을 풀고 봉투들을 확인했어요. 모두 같은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연. 그리고 수신인은 서하윤이었어요. 지호는 봉투마다 찍힌 도장을 봤습니다. 수신자 부재 마이너스 사내 우편 차단 규정. 지호는 즉시 하윤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보관소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올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윤은 회의를 중단하고 지하로 내려왔어요. 지호가 봉투 묶음을 건네자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서연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윤, 나 일본에 있어. 출산 잘 마쳤어. 안전해지면 돌아갈게. 하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출산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하윤은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류건우야. 바다를 보면 자더라. 내가 좋아하는 바다처럼 넓게 자랐으면 좋겠어. 하윤은 편지를 읽으며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는 총 15통이었고 모두 30년 전에 발송된 것이었어요. 서연은 계속 하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단 한 통도 하윤에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하윤은 편지 중 하나에서 물 번진 자국을 발견했어요. 잉크가 번진 부분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서연이 울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윤, 왜 답장이 없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제발 연락해줘. 우리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하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편지들을 누가 차단한 건지 조사해 볼까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요. 지호는 우편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당시 우편 관리 책임자를 찾아냈어요. 그 사람은 최도연의 부서에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하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편지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건우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건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별자리점, 펜을 돌리는 버릇, 말투.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건우는 서연의 아들이었고 하윤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하윤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건우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윤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먼저 서연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윤은 편지 봉투의 발신 주소를 확인했어요. 일본 도쿄의 한 교회였습니다. 하윤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이 주소로 연락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3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분당 호스피스 병동. 서연은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말기 암 환자인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죽기 전에 딸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분께 연락드릴게요.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환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기 전에 딸을 보고 싶다는 말.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우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원장실로 돌아온 서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에이온에너지 홈페이지를 열고 건우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뉴스 기사 몇 개가 나왔습니다. 류건우 컨설턴트, 회장 구출로 화제. 서연은 기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건우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최도연이라는 사람이 회사 내부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건우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서연은 다시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지호에게 직접 보내는 메일이었어요. 추가 증거를 보냅니다. 최도연이 드론 업체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입니다. 류건우 씨를 조심시켜 주세요. 서연은 메일을 보내고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건우를 직접 만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33년 동안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를 받아들일까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에이온에너지 본사. 지호는 새로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통화 내역이 빼곡하게 나왔어요. 최도영과 드론 업체 대표 사이의 통화가 수십 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즉시 하윤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윤은 문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는 이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호는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은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건우도 회의실에 불려왔어요. 하윤은 건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건우 씨,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도연이 그 자리를 노릴 겁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건우는 하윤을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윤의 눈빛에는 걱정과 애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가족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냥 회의실을 나왔어요. 하윤은 혼자 남아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윤, 우리 아이를 지켜줘. 하윤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도연을 막아야 했고 건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찾아야 했어요. 하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이제 내가 우리 아이를 지킬게. 주주총회일이 다가왔습니다. 에이온에너지 본사 대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주주들과 언론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건물 앞에는 취재진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이번 총회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어요. 최도연은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흔들 계획이었고 하윤은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강당 천장에는 수백 대의 드론이 매달려 있었어요. 도연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였습니다. 미래 에너지 비전 쇼라는 이름으로 총회 시작 전에 화려한 드론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어요. 드론들은 회사 로고를 만들고 풍력 터빈 모양을 그리며 관객들을 감동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도연은 이 쇼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했어요. 건우는 아침 일찍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안전 점검 책임자로서 모든 장비를 확인해야 했어요. 건우는 드론 제어 시스템을 점검하며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부산 부두 사고 이후 건우는 모든 장비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니 이상은 없어 보였지만 건우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계획을 선언했어요. 이제 에이온에너지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천장의 드론들이 일제히 불빛을 켰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드론들은 우아하게 움직이며 공중에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5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드론 일부가 갑자기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대쯤 되는 드론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며 천장의 방음 패널을 들이받았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패널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건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드론들이 무대 쪽으로 낙하하고 있었어요. 하유는 무대 중앙에 서 있었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관객석을 뛰어넘어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건우는 듣지 못했어요. 오직 하윤만 보였습니다. 건우가 무대에 올랐을 때 드론 조각이 하윤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건우는 뛰어올라 하윤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바닥으로 쓰러졌고 건우의 등 위로 금속 파편이 떨어졌어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건우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보안팀이 달려왔고 의료진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건우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야가 흐려졌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건우의 상처를 확인하며 소독약을 꺼냈어요. 리도카인으로 마취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유는 그 순간 소리쳤어요. 안 돼요. 리도카인 쓰면 안 됩니다. 의료진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유는 건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벤조카인으로 바꾸세요. 빨리요.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하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약을 바꿨습니다. 처치가 시작되었고 건우의 맥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리도카인 대신 벤조카인을 사용하자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어요. 눈을 뜨자 하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건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윤이 건우의 체질을 알고 있었을까요? 리도카인 과민증은 유전성 질환이었어요. 가족력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건우는 약하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제 체질을 아셨어요?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한지호가 무대로 달려왔습니다. 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잡았습니다. 최도현 최고운 영책임자의 통화 내역과 드론 조작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맞물립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현을 체포하세요. 지금 당장. 지호는 보안팀을 이끌고 강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도현은 VIP석에 앉아 있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보안팀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지호가 도현 앞에 섰어요. 최도현 씨, 업무상 배임과 안전사고 유발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현은 웃으며 반박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내가 뭘 했다는 거죠? 지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드론 업체와의 비밀 계약서, 통화 내역, 그리고 오늘 드론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까지 모두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변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저항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이 도연의 팔을 잡고 강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무대에서 건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봉합되었고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건우는 하윤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어떻게 아신 거예요? 하윤은 건우의 손을 잡았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일단 쉬어요. 강당은 혼란스러웠지만 하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진실을 덮지 않습니다. 내부 비리를 밝혀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입니다. 주주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건우는 의무실로 옮겨졌어요. 하윤은 건우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윤은 생각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건우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의무실 문 앞에서 하윤은 멈춰섰습니다. 건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윤은 조용히 다가가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우가 눈을 떴어요. 회장님, 하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곧 모든 걸 이야기해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밖에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이제 우리 아이를 만날 시간이야. 하윤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서연이 33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하윤은 그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이틀 뒤 건우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하윤이 어떻게 건우의 체질을 알았는지, 왜 그렇게 절박하게 건우를 지켰는지, 건우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윤은 건우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 제 집으로 와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건우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7시 건우는 하윤의 집에 도착했어요. 한남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정원이 보였고 현관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어요. 하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윤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건우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거실 한쪽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건우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건우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윤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서연 씨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예요. 건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건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건우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33년 동안 궁금했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윤은 책상에서 낡은 봉투들을 꺼내 건우 앞에 놓았어요. 이것들은 서연 씨가 33년 전에 나한테 보낸 편지들이야. 하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못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했어요. 건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건우의 손이 떨렸어요. 아이 이름은 류건우야. 바다를 보면 자더라. 건우는 편지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건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지킬 수 없었어.
당시 회사에서 안전비리 사건이 터졌고 하윤은 그걸 폭로하려다 협박을 받았어. 나는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하윤을 더 위험에 빠뜨릴까봐. 서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이 이어서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요. 서연이 일본으로 갔다는 것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편지가 차단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서로 연락이 끊겼죠. 하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건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약했다는 말로 아이를 버릴 수 있어요? 33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건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어.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고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했어. 서연은 건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 대신 평생 내 곁을 맴돌았어. 분당 호스피스에서 일하며 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봤어. 건우는 서연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기다릴게요. 바로 그때 하윤의 전화가 울렸어요. 한지호였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최도연 측 사람들이 본사 금고를 노리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보험증권 원본을 빼내려는 것 같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당장 본사로 가겠습니다. 하윤은 전화를 끊고 건우를 보았습니다. 건우 씨, 도와줄 수 있어요? 건우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개인적 감정과는 별개로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밤 9시 본사 건물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2층 금고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지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침입자는 3명입니다. 금고 앞에서 버티고 있어요. 건우는 건물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진입로를 차단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수동으로 작동시켜 시야를 방해하면 됩니다. 지호가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보안팀이 뒤를 지원하겠습니다. 건우는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건우는 금고실 입구에 도착해 스프링클러 제어판을 열었어요. 수동 개방 스위치를 올리자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어요. 침입자들이 당황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우는 진입로를 막고 섰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침입자 중 하나가 건우를 밀쳤지만 건우는 잠수사 시절의 체력으로 버텼습니다. 보안팀이 도착해 침입자들을 제압했어요. 금고실 안에는 최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건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이름 없는 계약직은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 건우는 담담히 웃었어요. 이제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도요. 보안팀이 돌입하고 도연은 수갑을 찼습니다. 도연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하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우는 서연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말했어요. 잘했어, 건우야.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직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의 시작이었어요. 세 사람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최도영과 침입자들이 연행되었습니다. 하윤은 건우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가족으로서요. 건우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에이온 에너지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최도연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회사는 투명성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하윤은 이번 기회에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건우에게 중요한 제안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본사 2층 대회의실이었어요. 오전 10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하윤을 향했어요. 하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하윤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회사는 내부 비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분은 류건우 컨설턴트입니다. 건우가 단상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에이온 에너지는 탄력 경영 체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책을 신설합니다. 회복 탄력 최고 책임자, 최고 회복 책임자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 류건우 씨를 임명합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회사를 지켰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윤은 건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류건우 씨는 제 가족입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윤은 자세를 낮춰 인사했어요. 33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했던 시간들을 회사를 통해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했지만 하윤은 정중히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자세한 개인사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건우는 단상 옆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카메라가 건우의 얼굴을 담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건우는 복도에서 하윤과 마주쳤습니다. 하윤이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떨렸지만 괜찮았어요. 하윤은 건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그날 오후 건우는 분당 호스피스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정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건우가 다가오자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건우는 작은 가방을 내밀었어요. 드릴 게 있어서요. 둘은 원장실로 갔습니다. 건우는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서연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하윤이 건우에게 건네준 거였어요. 이걸 들어보고 싶었어요. 건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어눌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바다야, 우리 아이 재워다오.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33년 전 서연이 건우를 위해 불렀던 자장가였어요. 건우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밀려왔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 노래를 들으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건우는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건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내고 싶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 그냥 살고 싶네요.
똑같이. 서연은 건우를 껴안았어요. 건우는 처음에는 굳어 있었지만 천천히 서연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33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그날 밤 하윤의 집 서재. 세 사람은 큰 지도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에이온 에너지가 새로 조성할 연안 재난 대피 네트워크 계획안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건우가 펜을 들어 지도 위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파랑 주기가 길어서 위험합니다. 부표 사이 간격을 늘려야 해요. 하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바다를 배우게 될 줄 몰랐어요.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디서든 돌아올 집을 만들자.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계속 그려나갔어요. 세 사람의 손이 지도 위에서 겹쳤습니다. 한 달 뒤 건우가 자랐던 고아원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별자리 배움터 마이너스 A온 재단. 낡았던 건물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과 교실이 생겼어요. 개관식 날 건우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침반들이 들려 있었어요. 건우는 아이들에게 나침반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는 건 죄가 아니야.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어. 나침반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건우는 가슴을 툭 쳤어요. 여기에도 있어. 너희 안에 이미 방향을 아는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 아이들이 나침반을 들고 웃었습니다. 건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윤과 서연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어.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에 별이 하나 떠올랐어요. 건우는 손목에 별자리 점을 어루만졌습니다. 금이 간 나침반은 수리되어 다시 건우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33년의 빈칸이 전부 메워진 건 아니었지만 선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서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다시 불렀어요. 바다야, 우리 아이 재워다오. 하윤이 조용히 화음을 얹었습니다. 건우는 두 사람의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다는 여전히 들고남을 반복하며 세 사람의 발치에 고른 파문을 그렸습니다. 그 파문은 회사의 시스템으로, 도시의 방제 지도로, 아이들의 미래 속으로 번져갔어요. 새로운 가족의 첫 페이지가 바람을 타고 넘겨졌습니다. 건우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어요.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우에게는 북쪽만이 아니라 옆과 뒤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윤과 서연, 그리고 이 배움터의 아이들. 건우는 나침반을 다시 목에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집이 생겼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건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33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길을 잃어도 돌아올 곳이 생겼다고요. 건우는 미소를 지으며 별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